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산에 사는 올해 72살의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죠.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온갖 사람들을 봤으니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더군요. 제가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20년 봄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죠. 마침 큰며느리가 놀러와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님, 이 차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내가 직접 따서 말리고 우린 거야. 좀 더 마실래? 역시 우리 어머님은 못하는 게 없다니까. 저는 더 주시면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큰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차를 따라줬어요. 큰며느리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했거든요. 사실 우리 큰아들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당시 큰며느리는 임신 8개월 차였습니다. 슬픔에 못 이겨 장례식장에서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우는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줬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홀로 출산을 한 큰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큰애, 너 이제 네 인생 살아.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넌 훌훌 떠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진심이야. 너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해. 응? 어머님, 저 안 떠나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머님도 제 엄마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중에 후회해. 내가 그 인생 안 살아봤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제 가슴을 치며 설득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남편이 일찍 죽어 두 아들을 홀로 키워냈기 때문이었죠.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시댁에 가면 소금 뿌리고 머리채도 몇 번이나 잡혔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식당에서 장사할 때의 수모는 지금도 치가 떨리죠. 잘 가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하며 웃었다는 이유로 시장 아줌마들에게 환학년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또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고 더러운 눈으로 훑어보는 남자들도 끔찍했죠. 해서 저는 며느리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했어요. 아가, 너 지금이야 괜찮다고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아. 어? 내가 너 독립할 수 있게 도우마. 싫어요. 저 절대로 떠날 생각 없고 결혼도 생각 없어요. 제발 저 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그렇게 큰며느리는 지금까지 제 곁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해줬죠. 저 역시 고마움에 그 아이에게 집을 한 채 내어줬고 생활비는 물론이고 손주도 함께 키워주고 있고요. 아들만 둘 있는 제게 큰며느리는 진짜 딸과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고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제게도 고민은 있었어요. 어머님, 도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놈? 명절에도 안 오더라. 전화해도 맨날 바쁘다고 하고. 에이, 바쁜가 보죠. 일하느라 그러시겠죠. 일은 무슨, 또 어디서 놀고 있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어릴 때도 까불고 말 안 들어 속을 썩이더니 제 형이 죽고 난 뒤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툭 하면 저에게 돈이나 요구하고 어디서 사기를 당하기 일쑤였고 진득하게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고도 제게 생활비와 용돈을 받고 다녀야 했죠. 그러니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 둘째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가우며 한 걸음에 나갔는데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여자가 하나 따라 들어왔죠. 엄마, 인사해. 이 사람이 네 여자친구야. 자기야, 여긴 우리 엄마. 저는 여자를 보는 순간 속으로 놀랐습니다.
일단 옷차림이 좀 이상했죠. 허벅지가 드러날 정도로 찢어진 청바지에 후드티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정신을 다잡고 애써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 그래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어요. 도련님 오랜만이네요. 얼굴 좋아 보여요. 큰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휙 돌리더니 거실의 소파에 앉았죠. 아들이 아가씨에게 앉으라고 권했지만 쉬이 행동하지 못하자 제가 말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혹시 커피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타서 줬고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저도 슬쩍 앉았고 제 곁에는 큰며느리가 자리를 잡았죠.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저는 가볍게 질문했어요. 두 사람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자 데리고 온 건 처음이라. 그게 식당이요. 근데 아가씨는 말수가 정말 적네요. 성격도 차분한 것 같고 부모님이 키우시기 너무 편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저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고 곁에 있던 큰며느리가 대신 입을 열었죠.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저도 그런데. 아니요, 저는 고아라. 여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어요. 참 대견하네. 혼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처럼 다른 질문으로 돌렸죠. 일은 뭘 하고 있어요? 요즘 취업하기 참 힘든데. 식당이요. 자영업? 서빙이에요. 너무나 모든 게 의외의 대답이라 저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이번에도 대신 나섰죠. 이런 질문은 좀 실례인 건 아는데 혹시 학교는 어디까지? 중학교요. 중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복잡했습니다. 고아의 중졸이라니. 가엾고 불쌍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며 하는 행동까지도 어디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들이 여자를 소개한다고 데리고 온 게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20대 초중반의 여자친구라면 모를까. 결혼할 시기가 한참 넘은 시기에 이런 조건을 가진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뭔가 불길하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그 불길함은 아들의 입 밖으로 나와 현실이 되고 말았죠.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갑자기 결혼?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니? 오래 생각했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최대한 빨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결혼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결정하기보단 좀 더 심사숙고하고 난 뒤에, 응? 아니 엄마, 나 진심이야. 빨리 하고 싶어. 진심인 건 알겠는데 얼마나 오래 생각했을까? 정확히 6개월 만났어. 그것밖에 안 됐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사람은 오래 봐야 알 수 있어. 엄마, 나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고 하겠다고 말을 하러 온 거야.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나 큰며느리 둘 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죠. 차마 그 아가씨가 있는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서둘러 자리를 파했고 우린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때와 다름없이 무조건 결혼하겠다고만 하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죠. 너희 영축은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엄마 그 얘기 왜 꺼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왜 꺼냈겠니? 걱정돼서 그러지. 너 그때 5천만 원 날렸잖아. 엄마, 그분도 사정이 있었다고. 갚는다고 했어. 진짜야. 이제 와서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근데 너 그 이후로도 또 있었잖아. 너 친구랑 동업한다면서 빌려간 2천도 그냥 날렸잖니. 그건 친구 어머님이 아프셔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야. 너무 쉽게 믿어. 그게 문제야. 사람 보는 눈 전혀 없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 그리고 엄만 그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야.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이어 말했죠. 결혼은 현실이야. 너 지금 안정적으로 직장도 못 다니면서 결혼이라니. 아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지금도 나한테 생활비 받아가면서 용돈 받아가면서 살면서 결혼? 아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 아가씨한테도 못할 짓이고. 지금 사는 원룸에서 신혼살림 차릴 거야? 원룸에서 사는 게 뭐. 그 사람도 상관없다고 했어. 지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 안 달라질 거야. 나 이 사람 믿어. 엄마도 솔직히 말해. 학력이랑 집안 때문인 거지? 도련님 진정하세요. 그때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날카롭게 대꾸했죠. 형수님은 빠져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은 형수님이고 난 나예요. 그리고 저 형수한테 허락받는 거 아니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죠. 도련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그냥 좀 간섭하지 말아달라고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도련님이 또 힘든 일 겪을까봐. 오지랖도 참 태평양이네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죠? 사실 큰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형제간의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큰아들이 동생을 잘 챙겼고 동생도 형을 따랐죠. 큰며느리와 작은아들도 사이가 좋았고요. 서로 생일도 챙기고 명절에도 함께 웃고 떠들곤 했죠. 그런데 큰아들이 죽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뭔가 긴장감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 왜 형수한테 그래?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오지랖이 태평양이라니. 어디서 그런 못된 말버릇을 배워서 내 앞에서 하는 거니? 내가 널 그리 가르쳤어? 됐고 엄마도 괜히 대화 이상하게 흐틀지 마. 지금은 결혼 문제만 딱 이야기하자는 거야. 나 어린애 아니니까 가르치지도 말고. 알았어. 엄마가 다 큰 아들한테 너무 간섭했지. 좋다. 그래. 너 6개월 만났다고 했지. 그럼 앞으로 6개월만 더 만나보고 그때 결정해. 그 정도는 너도 이해해줘야지. 아니야? 고작 6개월이다. 6개월은 시간상 짧다고 할 수 없지만 사람을 알아가기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니까 1년 꽉 채워서 결정하는 걸로. 응?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학력과 집안을 보지 않더라도 그 아가씨가 찜찜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격도 어딘지 모르게 음침했고 옷 입은 꼴을 보니 눈치도 센스도 없는 게 확실했어요. 아무리 제 아들이 못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도 너무 아까웠죠. 그런데 아들은 제 의견에 쉬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더군요. 엄마, 그게... 왜, 뭔데? 사실은 그 사람 임신했어. 임신 6주라고. 그래서 더 서둘러서 할 생각이었어. 뭐? 너 미쳤어? 너 정말 어쩌자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 엄마,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은 무슨... 아이고, 이를 어째...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혼식은 정확히 한 달 뒤에 치렀습니다. 조촐하게 치렀어요. 신부 쪽 하객은 거의 없었죠. 겨우 10명이 될까 말까? 그나마 다행이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객 수를 많이 받을 수 없었기에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날 큰며느리도 결혼식에 왔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고맙다. 결혼식이 좀 그렇지? 하객 수를 규정할 게 뭐람. 하필이면 이런 식의 결혼식을. 그나마 결혼식 예약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해서 잡은 거야. 참 운이 없는 건지 하늘이 돕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동서요. 정말 임신한 게 맞아요? 배가 전혀 안 나왔던데요?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지. 티가 잘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더라.
에이, 그래도 이상해요. 저도 임신했을 때 저 시기엔 슬슬 배가 나왔거든요. 체형도 좀 변하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임산부 특유의 몸매가 있다는 거. 그게 감춘다고 감춰지나. 큰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일부러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니?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 때문에 변하는 남자들 많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 잘들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큰며느리는 여전히 석연찮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까지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결혼 결사반대를 하며 둘을 뜯어놓은 것도 아니고 굳이 임신을 내세워서 결혼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게 이유였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큰며느리의 우려가 진짜였다는 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육아용품을 사서 들려주곤 했는데 문득 아이 성별이 알 시기가 왔기에 물었더니 이실직고를 했던 거죠. 사실은 이 사람 임신 안 했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 안 했어. 거짓말이었어. 결혼하고 싶어서.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어? 엄마가 결혼 반대하니까 그래서. 내가 뭘 그리 반대했어? 6개월 더 만나보라는 게 반대야? 내가 당장 헤어지라고 물을 뿌렸니? 아니면 욕을 했니? 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 넌 뭘 잘했다고 하필이면 그런 거짓말을 해? 아무리 철이 없기로써니.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작은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꼴도 보기 싫으니 둘 다 나가! 저는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결혼하자고 한 것도 저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하자고 한 것도 저예요. 하지만 아들이 바로 그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죠. 안 사람이 꾸민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했어. 엄마한테 일단 지르고 저 사람한테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한 거야. 저 사람은 내내 걱정하고 엄마가 아기 선물 사올 때마다 힘들어했다고. 그 순간 큰며느리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여자를 잘못 만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실제로 아들은 두드려 맞으면 맞았지 거짓말로 둘러댈 생각은 안 하는 녀석이었죠. 어릴 때도 빵점 받은 시험지를 당당하게 꺼내놓던 녀석이 하지도 않던 거짓말이라니. 진짜 결혼 후 너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작은 며느리가 너무 미워졌죠. 뒤늦게 소식을 들은 큰 며느리도 화가 많이 났더군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가족들 속이고 결혼한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하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어떻게 진정해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났다는 말 이제야 제대로 그 뜻을 알겠네요. 전 동서 절대로 용서 못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이잖아요. 아프다, 집안에 사정 생겼다 거짓말을 하는 정도면 귀엽게 봐주죠. 근데 멀쩡한 부모 아프다, 살아계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서랑 서방님이 하는 거짓말이 그거랑 뭐 크게 달라요? 임신이 얼마나 고귀한 건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는지 알면 미안하단 말도 안 나와야죠. 아니에요? 알어. 나도 화가 나. 그래서 화도 냈고. 근데 이제 뭘 더 어쩌겠니? 당장 이혼시키세요. 이렇게 두면 서방님도 이상해질걸요? 어디서 그런 근본도 없는 걸 데리고 와서는. 동서 보통 아닌 것 같아요. 집안에 화근이 될 거고. 큰며느리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 이후 큰며느리와 작은며느리 사이가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큰며느리는 작은며느리를 볼 때마다 대놓고 싫은 티를 내곤 하더군요. 제가 있는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요리를 아예 할 줄 몰라? 진짜 어이가 없네. 배운 게 왜 없어? 부모도 없이 살면 이런 거 척척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모르는 척하는 거야? 나 혼자 다 하라고? 그게 아니라 전 고아원 나와서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한다고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만 끓일 줄 알아서요. 이건 안 먹어봐서 어떻게 손질하는 줄 몰라서요. 진짜예요. 또 눈물바람.
불쌍한 척하면 그냥 내가 알겠다 넘어갈 줄 알았어? 애가 졌다는 거짓말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잘만 하더니 이것도 거짓말이면 진짜 소름 돋는다. 연기 참 잘해. 정말 연기 아니에요. 가르쳐주시면 바로 배울게요. 저는 보다 못해서 끼어들어 큰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다. 됐어. 어머님, 이건 기본적인 건데 또 속으시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을 믿어주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일단 내가 잘 가르쳐 보마. 응? 아, 진짜 어머님은 정말 너무 무르셔. 큰 며느리는 계속 작은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화가 나서 몇 번은 그냥 두고 보기도 했고요.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식재료가 조금만 고급스러워도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걸 보니 답답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화를 낸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보기 싫다고 안 볼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제가 스스로를 자제시켰네요. 너 이 재료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니? 먹어본 적이 없어? 네, 어머님. 찌개는 2종류만 할 줄 알고? 그럼 이제까지 아들이랑 그것만 먹은 거야?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니다. 그럼 한번 배워볼 생각은 있고? 정말요? 가르쳐 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그래. 그럼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하자. 익숙해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았죠. 초반에는 아들도 함께 왔지만 나중에는 혼자 오기 시작했어요. 요리 수업이 끝나면 같이 밥도 먹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늘 제가 좋아하는 차를 함께 마시곤 했죠. 아가, 너 차가 마음에 들어? 네, 향도 좋고 눈도 즐거워서요. 그리고 뭔가 휴식하는 기분도 들고. 그럼 내가 다음에는 차 말리는 거 손질하는 것도 알려줄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작은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자세가 진지했어요. 솔직히 초반엔 일을 하기 싫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혼자 산다고 요리를 척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더군요. 특히나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다면 삼시세끼 다 제공이 되었을 테고 식당에서도 서빙만 했으니 칼을 잡는 게 서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드라마에서 가난한 여주인공을 표현할 때 뭐든 다 잘하는 인물로 표현을 많이 해서 제게 선입견이 생긴 게 문제였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이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바짝 말려야 해. 네. 작은 며느린 메모하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오히려 신중하고 진지한 성격이라는 걸 알았고 덕분에 작은 며느리가 조금씩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도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 같다며 둘 사이를 좋게 하려고 노력도 했죠. 그런데 이상한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언니 집에 있어? 나야, 부녀회장. 문 좀 열어봐. 아파트 부녀회장이 절 급하게 찾아왔더군요. 저와 친하게 지냈는데 동네에 돌아가는 소문이 빠삭해서 이야기가 제법 재미가 있었죠. 그런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겁니다. 왜 그래? 언니 큰일 났어. 언니 작은 며느리 말이야. 그게 어떻게 말하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부녀회장이 말을 흐리며 제 눈치를 슬쩍 보더군요. 무슨 말인데 빨리 말해봐. 그게 말이야, 작은 며느리가 남자랑 만나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소식 못 들었지? 뭐? 남자? 우리 며느리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우리 동네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 들었어. 작은 며느리가 어떤 남자랑 포옹하는 거 똑똑히 봤다고. 당연히 이 집 작은 아들은 아니고 생판 모르는 외지인. 포옹? 설마. 우리 작은 며느리 낯도 많이 가리고 말수도 적은데? 나도 믿기 싫은데 단체로 약을 때려 먹은 것도 아니고 헛것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 다들 물어보니 진짜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부녀회장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또 있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소리야. 또? 또 뭐가 있는데? 작은 며느리가 담배 피우는 것도 봤대.
골목에서 아주 사람들이 보든가 말든가 바닥에 침을 탁탁 뱉으면서. 담배? 응, 그것도 한두 번 아니래. 담배, 남자, 뻔한 거 아니야? 아주 발랑 까져가지고는. 요즘 이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믿지 마, 어?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해도 어쩐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니야, 소문일 뿐이야. 작은 앤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찜찜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고 며칠 뒤 큰며느리가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이상한 낌새도 없으니 단순한 헛소문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큰며느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전 걱정돼요. 거짓말로 결혼한 사람인데 바람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담배 냄새 안 나는 것도 요즘 많아요. 전자담배라고 열로 쪄서 피는 담배는 냄새가 일절 없다고 하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구분도 못하고. 아니, 담배는 뭐 피운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다 큰 성인인데. 좋다고 환영은 못하지만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남자 문제는 다르죠. 서방님, 이제까지 매번 실수 연발에 사람 보는 눈 없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면서 그렇게 손 놓고 계실 거예요? 아유, 하지만 저도 어머님이 몇 번이나 말해서 동서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는 그냥 나는 법 없어요. 무엇보다 어머님 사람 보는 눈 있다 늘 자부하셨고 동서 첫인상 안 좋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밥 몇 번 먹었다고 괜찮다뇨. 저 정말 속상해요. 전 어머님이랑 서방님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왜 두 사람 다 제 말은 안 믿냐고요. 큰며느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새삼 미안해졌죠.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요. 먼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누군가의 곁에서 손을 거들고 있었죠. 결혼하고 얼마 뒤 기술을 배우겠다며 용접을 시작했고 숙련된 사람 밑에서 현장 일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집중하는 눈빛이며 중간중간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울리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고 아들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와 보호구를 벗더니 제게 다가오더군요. 엄마, 어떻게 여기 왔어? 말하고 오지. 너 일하는 거 보러 왔지. 그냥 왔어, 그냥. 엄마, 여기 위험해. 빨리 나가. 불똥도 튀는데. 요 앞에서 있으면 말하고 잠깐 나갈게. 아니야, 그냥 얼굴만 보러 온 거야.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 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좋아서.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에 적응 못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저것도 싫다, 이것도 싫다, 그럴 때마다 전 한숨만 쉬었었죠. 근데 생각해보니 결혼한 뒤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더군요. 아들 성격 뻔히 알고 두 사람이 원룸에서 신혼생활 시작했기에 안타까워 용돈 겸 생활비를 종종 쥐어주곤 했지만 그마저도 잘 받으려 하지 않았고요. 그걸 보니 확신했죠. 아들이 편했어. 진짜로 편했어. 물론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현장을 나왔고 그리곤 바로 작은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아들 내외가 사는 작은 원룸으로 말이죠. 결혼하고 딱 한 번 가본 게 전부였기에 휴지를 사들고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작은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문을 열더군요. 그냥. 왜? 못 올 곳 왔니? 혹시 불편하면. 어머,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얼른 차 내어 올게요. 휴지는 저 주세요. 작은 며느리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어요. 작은 책상 하나, 장롱, 아주 작은 냉장고까지.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곳에서 둘이 사는지 답답한 느낌도 잠시. 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담배 냄새를 맡으려고요. 하지만 담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비누 향만 났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었고 깔끔했죠. 정확히는 아들이 혼자 살 때보다 오히려 더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식당 일은 아직도 해?
네, 식당에서 일하고 남는 시간엔 집에서 쉬고 그래요. 그이 들어오기 전에 요리도 좀 하고요. 어머님이 가르쳐준 차도 만들고 요즘 그이랑 밥 먹고 나서 차 한 잔 먹고 있어요. 다른 건 뭐 안 해? 아, 실은 저 요즘 공부해요. 공부? 네, 검정고시요. 실은 말씀드리려다가 떨어지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붙으면 바로 이야기할 생각이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교재가 쌓여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줄도 그어져 있고 메모도 빼곡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대충 봐도 그 흔적이 보이더군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죠. 정말 기특하다. 잘하고 있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한테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좋게 대해 주셔서 저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너 이미 제대로 된 사람이야. 아주 자랑스럽구나. 내가 너 검정고시 붙으면 선물 하나 해주마. 뭐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알았지? 정말요?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꼭 엄마가 생긴 기분이 드네요. 신기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일하고 며느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결론은 다달이 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였어요. 이전에 몇 번 주긴 했지만 아예 정기적으로 또 액수를 늘려서 주기로 다짐한 거였죠.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 괜찮아. 괜찮긴. 너 혼자 벌어 생활하기 빠듯하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안 사람 검정고시 준비도 하는데 식당 일이라도 그만두고 하라고 해라. 그리고 너 때문이 아니라 작은 며느리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너도 착실히 해. 알았어? 엄마 고마워.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큰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군요. 또다시 소문을 언급하고 의심을 하자 두 번 다신 그 소문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죠. 큰 며느린 불만이 있는 듯 했지만 제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일단락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작은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실은 우리 할 말 있어. 뭔데?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너희랑? 같이 살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엄마 혼자 사시는 거 보니까 걱정돼. 우리랑 같이 살자. 난 괜찮아. 혼자 사는 게 편해. 괜찮긴 엄마. 이제 나이도 있고 우리랑 같이 살면 좋잖아. 이 사람도 적극 찬성했고 나도 그러고 싶어. 우리도 이사할 때 다 돼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죠.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때 저 검정고시 합격하면 뭐든 하나 들어주시겠다고 한 거요. 저 합격했거든요. 그러니 그 소원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걸로 하고 싶어요. 들어주세요. 뭐? 아니, 나랑 같이 사는 게 상이니? 벌이지? 그리고 혼자서 살겠다는 엄마한테 굳이 왜 그래? 내가 거동이 불편하기래 아님 병원을 자주 들락거려. 됐어, 아서라. 둘이 아직 신혼이나 마찬가지야. 좋은 집 가서 둘이 좀 지내. 난 좀 빼다오. 저는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의지해서 살 생각 없고 정 힘들면 요양원을 찾겠다고요. 어차피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이니 그러고 싶었죠. 물론 고맙고 예쁜 마음을 받아서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자식 잘 키웠다는 기분만 내고 두 사람이 잘 살길 바라는 건 진심이었어요. 그래? 근데 어쩌지? 엄마가 빠지면 우리 이사 못 가.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돈 없다고. 솔직히 엄마도 알잖아. 나 여기저기 사고 쳐서 지금 그거 수습하는 것도 힘든 거. 그니까 이 집 빼고 더 좋은 아파트로 가서 같이 살자. 아들 아파트 좀 살아보자. 어? 이 녀석이 언젠 원룸도 좋다며. 너 혼자 힘으로 하겠다더니? 그럼 그냥 계속 원룸 살까? 하나 남은 아들 고생하는 게 그렇게 좋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고. 그래 그럼 우린 계속 거기서 사는 거지 뭐. 이놈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엄마가 무능한 아들 좀 봐주라. 어?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아님 우리가 일단 이 집에 들어올게. 그래도 되지? 그렇게 말한 아들이 얄미울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화상, 진상,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찌 잘 나간다 했더니 결국 또 돈 이야기를 꺼내니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남은 자식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 역시 완전히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더군요. 더구나 이제야 아들이 자리 좀 잡고 뭐든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모라는 게 자식에게 늘 실망을 해도 희망을 버리기 힘든 족속이잖아요. 또 요즘 애들이 부모 도움 없이 아파트를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아들 내외랑 같이 살까? 나름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에 큰며느리가 급하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도련님이랑 아니 서방님이랑 동서랑 같이 살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누가 그래? 어디서 들었어? 부녀회장님한테 들었죠. 아유 그 푼수 그 사이에 그걸 너한테도 말을 했어? 아이 그게 정식은 아니고 애들이 잠깐 들어온다고. 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걔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어머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척 보면 몰라요? 서방님이 애초에 어머님 돈 노리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도련님이 갑자기 왜 같이 살자고 해요? 분명히 어머님 돈 때문이에요. 어머님 집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요. 노후자금 노리는 거예요. 큰며느리는 인상을 팍 쓰면서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 좀 믿음이 안 가긴 해도 많이 변했어. 그것도 좋게.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가 안 그래도 걔 일하는 곳에 안 찾아갔겠니? 기술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 어머님도 보면 사람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서방님은 아니라고 해도 그 뒤에서 동서가 조종하고 있는 거면요. 동서 동네에 도는 소문도 찜찜하고 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무작정 믿었다가 발등 찍힐걸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차라리 저랑 같이 사세요. 도련님한테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돈 앞에는 형제 자매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다고요. 큰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식이 부모 죽이는 세상이에요, 어머님. 돈 때문에. 뉴스 안 보세요? 맨날 나오잖아요. 부모 돈 노리고 죽이는 자식들. 그게 꼭 남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심한 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어머님, 전 걱정돼요. 제 마음 모르시겠어요? 큰며느리가 울먹이며 이어 말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어머님 모셨잖아요. 큰아들이 죽고 나서 쭉 어머님 곁에 있었잖아요. 전 바라는 거 하나 없고 돈 욕심도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돈 빼앗기는 거 보는 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 지킬게요. 저는 믿으시잖아요. 어머님이 돈 한 푼 없는데도 서방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되고요. 네? 시험해봐요. 저는 그 말에 혼란스러워졌죠. 큰며느리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돈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말, 뉴스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물론 그게 제 아들일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있던 큰며느리가 더 신용이 가긴 했습니다. 언제라도 훌훌 떠날 수 있었지만 꿋꿋하게 제 곁을 지켰으니까요. 헌데 아들 내외는 제가 뭐라고 결정하기도 전에 저희 집으로 집 몇 가지를 챙겨 들어왔죠. 단지 일하는 곳과 멀어서 두 집을 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어설프게 합가를 한 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부녀회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언니 작은 아들 말이야, 민철이. 우리 아들이 또 왜? 언니 내 아들 인간 아니야. 그 앙큼한 것들이 작당을 했더라고. 나쁜 놈. 언니 돈 다 빼먹고 요양원에 넣는다나? 아우 악마가 따로 없어. 일단 이쪽으로. 부녀회장이 조용한 곳으로 몰래 불러들이더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사이즈였죠. 이거 들어봐. 녹음기에서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말한 건 작은 며느리였어요.
자꾸 속삭이듯 말하는 걸 보니 확실했죠. 근데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당연하지. 엄마 돈으로 우리가 집 사는 거야. 근데 여보, 차라리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엄만 몰라도 되는 문제야. 이대로 그냥 두면 돈을 그냥 날리는 거나 다름없어. 무조건 우리가 먼저 돈 달라고 해야지. 솔직히 녹음 중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나머진 이상한 생활소음으로 거의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들 내외가 저와 함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건 확실했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배신감이 밀려 들어오더군요. 제가 몸을 떨고 있자 부녀 회장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비슷해, 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돈은 언니가 지켜야지. 차라리 큰 며느리 따라가, 어? 며느리한테 돈 맡겨. 자식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근데 요양원 보낸다는 말은 없는데 어디서 들었어? 녹음할 때 내가 들었지. 그 부분 들은 후에 녹음을 켜서 딱 잘렸네. 내가 없는 말을 왜 해? 어쨌든 잘 생각해봐. 지금 집값도 올랐으니 좋게 생각하고, 응? 부녀회장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로 아들이 날 속이고 있었다니. 큰애 말이 맞았어. 돈 앞엔 부모 자식도 없구나. 저는 눈물이 났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죠. 헌데 하필 그날 작은 며느리가 원룸이 아닌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작은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는데 그 얼굴을 보니 역겹고 화가 났어요. 임신에 이어 저를 또 속였다는 생각에 이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표정에 다 드러난 모양인지 묻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없다. 오늘은 그냥 갔으면 좋겠다. 너희 원룸으로. 네? 왜요? 내가 너한테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니?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그렇게 말이 많았어? 여기 내 집이고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오지 말았으면 한다. 그때 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것 좀 포장을 했는데... 동서가 여긴 왜 왔어?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저 오늘은 여기서 자려고... 참 뻔뻔하다. 그렇게 순진한 척하면서 뒤통수 칠 생각했나 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게 나와야지. 전형적인 사기꾼들 말이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왜 이러는지 설명해달라. 억울하다. 이제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되겠다. 그치?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님 아파트 노리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우리 다 들었어. 살림 합치면서 어머님 재산 빼돌리고 요양원 보낼 계획이었다며? 진짜 무섭다. 그런 시커먼 짓을 꾸미면서 웃는 얼굴로 어머님 집에 찾아와? 이래서 애미애비 없이 자란 것들은 상종하지 말란 거구나?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의 이마를 검지로 톡톡 치며 말했고 작은 며느리는 아니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요양원이라니, 저흰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했잖아. 그게 뭐야, 사기지. 그리고 우리가 억측한 게 아니라 다 증거가 있는 거거든? 너희 이야기 녹음해서 다 들었다고. 고아 주제, 학력도 없는 주제, 거짓말까지 하고 돈만 빼돌리려는 악마 새끼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 어깨를 밀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휘청거렸어요. 큰애야 그만해.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거 끔찍하지도 않으세요? 빨리 쫓아내야죠. 그래, 그래야겠지. 저는 작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나가주겠니? 내가 이제 더는 보기가 힘들구나. 어머님, 저는... 작은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큰 며느리가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죠. 울긴 뭘 울어! 나가! 그 일이 있고 큰 며느리는 아예 저희 집에 머물며 쫓아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땐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일단 큰 며느리도 내보냈죠. 헌데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려 결국 열어줬고요. 엄마,
엄마가 안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긴 나가라고 했지. 너희들이 날 속였잖아. 내 돈 노리고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나 다 들었어. 너희 둘 내 집 팔아서 돈 빼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 정말 없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없어? 엄마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는구나.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오해? 이 집이 그렇게 탐이 나든? 나 젊어서 너희 아빠 죽고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왔다. 그리고 겨우 먹고 살만해졌을 때도 너희 두 사람한테 베풀지 않은 날이 없었고. 그런데도 더 달래? 더 원해? 나쁜 놈.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나가. 당장 나가. 앞으로 너 안 보고 그리 살란다. 저는 아들을 밀쳤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렸어요. 엄마 정말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아들은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거 가지고 가. 엄마랑 같이 못 살면 어차피 주려고 그랬어. 뭐야 그게? 통장이야. 내 통장. 저는 아들이 내민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쳐봤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통장에 적힌 금액은 3억이 훨씬 넘었으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너 사고 쳤니? 거의 절반은 안사람이 모은 돈이야. 부끄럽지만 난 4천 겨우 넘고 나머진 엄마가 나한테 줬던 돈, 뭐 생활비 용돈 이런 거 합치고 예전에 사기당해서 빼앗겼다는 그 돈도 거기 있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그 8천? 그거 말하는 거야? 응. 그 돈도 고스란히 있어. 그러니까 엄마 돈이야. 엄마 해. 친구랑 지인인지 뭔지 아는 인간이 갚았어?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내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엄마한테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거야?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뭔데?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들어줘. 내가 예전에 사고 많이 쳤잖아. 결혼할 때도 실망했겠지. 그래서 엄마가 날 못 믿는 거 알아. 형 그렇게 간 다음에 방황도 했던 것도 맞고. 근데 나 진짜 변했어. 결혼에도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안사람 만나고 진짜 달라졌고. 진짜야 엄마. 나 이제 철들었어. 책임질 줄 알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 좀 믿어줄 수 없을까? 아들이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죠. 죽은 형을 걸고 맹세해. 나 형한테 부끄러울 만한 짓 절대 안 해. 저는 작은 한숨을 쉬었고 그런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알았어. 믿어줄 테니 말해봐. 이유가 뭐니? 그 녹음 내용은 다 뭐고? 이런 돈이 있으면서 왜 이 집을 팔고 같이 살자고 그랬던 건지 말해보라고. 녹음 내용이 뭔진 몰라도 모든 건 형수 때문이야 엄마. 형수가? 응. 그러니까 형수가.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뭔데 말해봐. 형수 다른 남자 있어. 형이 죽고 장례식 치를 때 유독 형수가 힘들어했지. 늦은 새벽에 어딜 나가기에 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뒤를 쫓았어.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거야. 형수 뱃속의 아이가 우리 형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사실이야. 직접 들었어. 솔직히 그땐 갈아 마시고 싶을 정도였는데 차마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형 죽음에 대해서 그 배신감까지 어떻게 견디겠나 싶었지. 어차피 내연남도 있겠다. 애 낳으면 바로 떠나겠지 싶어서 그냥 뒀어. 엄마랑 멀어지면 그때 이야기하려고 했고. 생각해보니 정말 큰애 죽은 뒤부터 아들이 큰며느리에게 유독 나를 세우긴 했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할 정도니 아들의 말이 더욱 신빙성이 있었죠. 문제는 저와 며느린 그날을 기점으로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였어요. 제가 딸처럼 생각하기 시작했고 늘 함께였으니까 말입니다. 아들 역시도 그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너무 의지하고 내 생각이랑 다르게 돌아가더라고. 더구나 그 내연남에게도 안 돌아간 것도 그렇고 나보다 엄마한테 더 잘해주는데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
당시 난 사고를 치고 엄만 수습해주고 어디 적응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근데 뒤늦게 알게 된 거야. 형수가 그 내연남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도, 엄마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도. 근데 문제는 엄마랑 형수의 신뢰야.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말해도 신뢰 안 가는 날 엄마가 믿을까 싶은 거지. 제발 믿어줘, 엄마. 저는 고민 끝에 그 자리에 작은 며느리와 큰 며느리를 모두 불렀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와 아들은 바로 싸우기 시작했죠.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 장례식에 왔던 사람이 형수 내연남이라는 거 엄마한테 다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것도. 거기에 더해서 울 형이랑 하나도 닮지 않은 아이까지 모두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어떤지 확인해봤지만 차갑게 굳어있을 뿐이었죠. 참 드라마 잘 쓰신다. 그니까 제가 남의 아이 낳고 내연남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머니를 돌봤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방님? 제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뭐하러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해요? 바로 내연남이랑 같이 살면 그만인데. 그야 모르죠. 그 남자가 유부남일 수도 있고 아님 우리 엄마 돈이 탐나서 엎드려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원래 높이 뛰기 전에 몸을 웅크리는 법 아니겠어요? 그러는 서방님도 의심스럽죠. 이제까지 나 몰라라 사고만 쳤던 주제에 이제와 어머님 모신다는 거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서방님은 뭐 증거 있어요? 다 머릿속 망상이잖아요. 어디서 거지 같은 마누라 얻더니 욕심이 넘치셨네. 그렇게 욕심내면 배 터져 죽어요. 형수! 며느린 가볍게 비웃더니 절 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죠. 저 헛소리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보세요. 제가 거짓말이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내연남? 제 아이가 다른 남자 씨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전 유전자 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당당하니까. 근데 서방님은 무슨 증거가 있대요? 없잖아요. 그저 거짓말, 결혼부터 다 거짓말. 아가, 침착하고 일단 말을 좀 들어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지금 저보다 아들 말을 더 믿는 거군요. 진짜 저 너무 서러워요. 어머님과의 시간이 고작 이거라니. 돈 때문이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요, 한 번도 어머님 돈 욕심낸 적 없어요. 진짜로. 아시잖아요. 헌데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작은 며느리가 빠르게 달려가 문을 열었죠. 거기에 서 있던 것은 부녀 회장이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돌려보내려고 하려 했더니 부녀 회장이 제 앞으로 와선 고개를 바짝 숙이더군요. 언니 미안해. 난 진짜 몰랐어. 정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몰라? 큰 며느리랑 언니랑 살면 좋을 것 같았어. 절대로 나쁜 의도 없었다고. 아이, 차분히 말을 해야 알지. 그때 작은 며느리가 대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문도 그렇고 녹음을 들려준 것도 이분이라 뭔가 이상해서 조사해봤어요. 이분은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바로 근처에 집을 구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을 사는 조건으로 돕기로 했다고. 뭐? 누굴 도와? 뭐 큰애를? 부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시세보다 싸게 넘긴다고 했어. 큰 며느리 효부인 거야. 우리 아파트 주민 중에 모르는 사람 없고 같이 살면 좋을 것 같고 또 작은 며느리랑 작은 아들 싹수는 내가 더 잘하니 대충 장단만 맞춰준 거야. 나쁜 애돈 없고 소문 좀 퍼뜨린 게 전부라고. 녹음은 그럼 직접 들은 게 맞긴 해? 실은 시킨 거 그대로 말했고 내가 한 녹음 아니야. 미쳤어? 자기가 어쩜 나한테 이래? 나쁜 건지 몰랐지. 난 진짜 큰 며느리 말 믿었어. 작은 며느리가 돈 보고 접근한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증거는 없고 답답하다고 도와달라기에. 미안해 언니. 그렇게 도망치듯 부녀 회장이 집에서 나간 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들키게 되면 조금이라도 당황할 법도 한데 큰 며느리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어요. 아들이 큰 며느리에게 따지듯 물었죠. 형수, 이제 그만 실토해요. 이미 끝났어요. 부녀 회장 아줌마가 다 말했잖아요. 부녀 회장이랑 짜고 제 아내 험담하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이젠 집까지 팔라고 종용하고 녹음도 들어보니 다 편집돼서 유리한 부분만 들리게 해놨던데? 이거 명백하게 사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 올라서 구매할 사람 구해놓는 게 뭐가 잘못이죠?
그리고 그게 제가 돈을 뜯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지키려고 한 건지 어떻게 판단하실 건데요? 저도 똑같이 저 꽃뱀 같은 동서한테서 망나니 아들한테서 어머님 돈 지키려고 아파트 팔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왜 잘못인데요? 애초에 사기는 돈을 빼앗았을 때나 성립하는 거거든요? 계속 아니라고 해봤자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거짓말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어머님 지키려고 했어요. 내 남편 허무하게 못 지킨 것도 억울한데 어머님마저 잃기 싫어서. 왜요? 감히 죽은 형을 입에 담아?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남편 죽인 것도 아닌데 못 담을 건 뭔데요? 둘은 한참을 기다 아니다 말다툼을 했고 보다 못한 제가 끼어들었죠. 됐고, 그럼 유전자 검사해봐. 내일 당장. 손주가 정말 내 큰아들 아이인지 확인하자.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 없잖아. 둘 다 서로가 사기를 친다고 하니. 유전자 검사요? 싫으니? 알겠어요. 아이 데리고 와서 유전자 검사할게요. 근데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저 이런 일 겪고 어머님 이전처럼 못 봐요. 아니라면 진심으로 사과하마.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고. 좋아요. 각오하세요. 제 말에 표정을 구기더니 큰며느린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유전자 검사 업체 앞에 함께 서 있었어요. 하지만 큰며느린 한참 시간이 흘러도 나타나지 않았죠. 서둘러서 제가 마련해준 큰며느리의 집으로 향했는데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엉망이 된 상태였고요. 이건 그 일이 있고 2달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큰며느리의 불륜 상대는 진짜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제게서 돈도 못 빼돌리고 그 남자에게 갔다가 결국 아이만 빼앗기고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마지막까지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고 도망간 며느리 때문에 시원하게 욕 한 번 하지 못한 허무함이 있었지만 제 그늘 아래서 누렸던 평온함이 그 아이의 남은 인생의 마지막이란 확신은 있습니다. 집 걱정도 돈 걱정도 없던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평생 지옥에 사는 것, 그것도 복수라면 복수겠죠? 참고로 현재 제 근황을 살짝 말씀드리면 내년 꽃피는 5월에 할머니가 됩니다. 거짓 임신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찾아왔거든요. 아마 그때는 진짜로 합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식들과 함께 살 노후를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작은 며느리와 함께라면 꽤 즐거울 것 같아 기대하고 있죠. 이젠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거든요. 첫인상이 좋지 않다고 제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악마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말이 있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명심하세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너무 자부하지 말고 누군가를 알아갈 땐 마음의 눈도 열어두시길 말입니다. 그럼 저처럼 큰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